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대영제구에서 이제 단독으로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KF21 요번에 이제 새로운 동영상도 하나 나왔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무인 복합,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영상도 같이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향후 KF21이 무인기와 협동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올해 아덱스 2025 때 카이가 이제 들고 나온 무인 전투기도 하나 있고, 무인기인지 위사인지 애매한 또 드론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거는 이제 영어 약자로 MUCCA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무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SUCA, 수카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공대공 전투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KF-21 블록 1, 여기에도 EUTGP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장착이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2가 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공대지 무장, 뭐 몇 번 했던 철룡이라던가 이런 것도 달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에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카, 어떻게 보면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와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카라고 알려진 드론 겸 일종의 미사일, 요거를 KF-21에 장착해서 같이 작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KF-21이 뒤에 있고, 이 무카라고 알려진 이 무인 전투기들이 이제 전방에 나가고, 그래서 이제 무카가 앞에 나가면서 적 방공망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교란하고,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무카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서 KF-21에서 이제 수카를 쏴서 뭐 파괴하고, 미래전에 KF-21이 이 하는 작전들을 디테일하게 좀 그려서 보여줬어요. 공군은 어찌됐든 지금 6세 전투기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KF-21을 개량해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국산 전투기 6세대 전투기를 만들 건지, 아니면 해외 구매를 할 건지, 이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지금 KF-21 개량을 해서 예를 들어 5.5세대로 가거나 뭐 이러는 거는 카이에서 미는 방안이고, 공군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검토 중이에요. 다만 이제 어찌 됐든 KF-21이 향후에 뭐 블록 1, 블록 2,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유무인 복합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카이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데 북한은 이제 무인 전투기예요, 사실상. 요즘 국가연하고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시제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카는 안 될 수도 있다.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현대 시제기는 엔진이 우크라이나제, 지금 요거를 국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어찌 됐든 이제 유무인 복합이 미래 공중전에서 중요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카이는 회사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영상에 나오는 KF-21은 복작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종사가 타고 뒤에 이제 일종의 무장주역사 같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보면 이게 거기 터치 스크린으로 이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게 나와요. 조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명령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록히드 마틴사가 이제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미 공군의 F-22 전투기에서 제너럴 아토믹이 만든 어벤저 무인기를 공중에서 조작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F-22는 지금 보니까 조종사 다리에 여기 이제 허벅지에다가 태블릿을 차고 그걸로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치를 해서 이 방향으로 가 그러면 무인기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공군도 CCA를 하고 있는데 기존 전투기들 아마 이제 태블릿 방식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F-35 같은 경우에는 KF-12랑 똑같습니다. 그 와이드 스크린에 터치 스크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무인 전투기에게 명령을 하는 걸 하는데, 우리도 개념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KF-21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명령을 줍니다.
적 방공망 제압 파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무카가 전방에서 그걸 수행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무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지금 우리가 공군에 쓰고 있는,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의 F50 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아마 이제 뭐 CG상으로도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이제 구현했지만 안에 이제 내부 무장창을 갖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연주도를 하고 있는 유무인복합 편대기 시제기도 완성형으로 가면 거기도 이제 내부 무장창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나오는데 이 무카가 미티어 미사일을 쏴서 적 전투기를 뭐 요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무카가 KF-21처럼 이 묘사를 해요. 얘는 KF-21이 아닌데 전자전 기능 통해서 KF-21처럼 레이더에 이제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떨어지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 역할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에 이제 유무인복합을 하게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21에 무인 전투기를 몇 대를 붙일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공군도 지금 그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KF-21 120대인데 여기에 만약에 무인 전투기를 2대씩만 붙여보세요. 그럼 240대입니다. 4대 붙이면 480대. 그래서 최소한 뭐 그렇게 2대라도 붙이려면 한 100에서 200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카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인 전투기가 국산화가 되고 나오면 아무래도 F-50은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F-50이 할 수 있는 임무들을 무인 전투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군의 병력이 계속 줄고 있죠. 인구 절벽도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공군도 향후에는 결국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죠. 다른 나라들은 속도가 많이 지금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이제 튀르키예가 뭐 무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랑 F-16이 같이 비행을 하는데 무인 전투기가 전방에 나가면서 튀르키예가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그 모의 표적기를 유격한 영상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공중전의 유무인복합 적용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2030년 되면 아마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할 겁니다. 미국도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중국도 사실 이제 9월 3일 전승전 열렸을 때 실제로 무인 전투기 보여줬고, 최근에 또 젠20 스텔스 전투기랑 무인기가 같이 비행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늦었다. 우리보다 더 늦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우리도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무인복합을 하게 되면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그 KF-21 이제 뒷좌석에 탄 무장조약사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임무를 주죠. 과거 같았으면 이거를 무인기를 다 뭔가 누군가가 조종을 해줘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인공지능이 그걸 다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카이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 무인 전투기나 이제 KF-21에 적용될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칭을 좀 새롭게 바꿔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카일럿인데 카이와 이제 인공지능을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무인복합의 핵심은 물론 이제 무인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나오지만 이 무인 전투기하고 유인 전투기가 계속 뭔가 주고받아야겠죠, 데이터를. 그래서 영상 속에서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적에도 인터넷 통신 위성, 우리 이제 스타링크 이런 거를 사용해서 유무인복합을 하려고 해요. 인공지능 그런 좀 고속의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적에도 인터넷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카이가 하고 있는 건 업체 자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연이 하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군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대영제국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영제국의 단독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군이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접촉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중기 계획에 한국형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잠수함에게는 아주 공포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해상 초계기는 P3C 계열이 15대, 그리고 P8A 포세이돈이 6대, 그래서 총 21대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대수를 자랑하는 게 바로 이제 P3C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부터 도입한 P3C와 이 밖에 이제 P3B 중고기체를 도입해 오버홀, 즉 분해 수리 및 성능 개량을 거친 P3CK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5월 29일에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포항 인근에서 P3CK 한 대가 추락 사고로 손실되면서 총 8대였던 P3CK는 현재 7대만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호한 기상 여건에서 비행하던 중에 벼랑간 이 기수 부분이 지상으로 향하는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추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가 혹시 기체 결함 혹은 기체 노후화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운용 중인 P3C의 경우 한 차례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올해 기준으로 벌써 도입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군용 항공기 수명은 30년 혹은 40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25년인 올해 슬슬 이제 후속 항공기 이 P3C를 대체할 이런 대체 항공기에 대한 검토나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해군이 해상 초계기를 해외 도입보다는 국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죠. 미 보잉사가 만든 P8A 포세이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P8A 포세이돈의 경우 2030년 무렵에는 단종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185대가 생산이 돼서 미국 및 우리나라 포함 9개국이 현재 포세이돈을 운용 중인데 가장 많은 대수를 운용 중인 미 해군의 경우에는 이 포세이돈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최근에 캐나다 빼고는 더 이상 이제 해외 도입국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살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샀다라는 게 이런 시장의 좀 평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P8A 이 포세이돈의 같은 경우에는 이 737NG 여객기를 기반으로 이제 개조 개발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P3도 마찬가지로 로키드에서 만든 일렉트라 여객기를 기반으로 해상 초계기로 이제 개조 개발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포세이돈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37NG 여객기 같은 경우에 이제 737NG는 뭐 700, 800, 900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이 700, 800, 900의 장점만을 뽑아서 이제 군용화한 그런 항공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737NG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생산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737 맥스가 그걸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해군이 이 포세이돈을 도입 계약을 맺을 당시에 미 보잉사 관계자들이 이 737NG 여객기가 단종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제 포세이돈도 단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라면 추가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국내 이제 항공 업체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안이 뭐냐면, 이 포세이돈과 같이 보잉의 737 계열 여객기나 아니면 에어버스의 A321 계열 여객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도 개조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캐나다가 해상 초계기 사업을 하면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로 유명한 bombardier 자사의 좀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해서 캐나다군에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두 종류의 개조 개발 방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총 소요가 16대다 보니까 이 개조 개발 사업치고는 좀 경제성이 그래도 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업계나 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형 해상 초계기 개발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류라든가 전자전 장비, 그리고 각종 무장이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소너브이, 그리고 매드로 불리는 자기 이상 탐지 장비 같은 것들을 체계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과거에 이제 P3B 미국 사막에 있던 중고 이 해상 초계기를 국내에서 오버를 하고 성능 개량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여객기나 뭐 비즈제트 기반으로 해상 초계기 개조 개발하는 데는 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KF-21 보라매를 국내에서 개발하면서 뭐 레이더라든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이제 각종 무장 체계 통합 같은 것들을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상 초계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 통합 부분은 뭐 사실상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해상 초계기에 필요한 레이더와 전자 광학 장비, 그리고 잠수함을 잡는 데 핵심 무기인 경호래 등도 사실 지금 국내에서 다 국산화가 됐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호래인 청상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도 수출돼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일드캣 해상 작전 헬기라든가 지금 도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MH-60R 로미오 해상 작전 헬기에도 청상어 경호래를 탑재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는 국산 A사 레이더가 달리는데, 이거를 달아도 좀 이렇게 해상형 해상 탐지에 특화되게 개조해서 장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만약 그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해외 장비를 탑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앞서 제가 이제 해군의 중기 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2030 후 아니면 2030, 2040 안에 지금 이 계획 안에 이 한국형 해상 초계기가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 P3C 계열 이 해상 초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이제 수백 시간 운용을 하면 거의 창정비 수준의 아주 대대적인 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카이를 다닐 때 정비를 받는 P3CK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큰 수준으로 정비를 하고, 심지어 이 도색을 다 벗겨내고 이제 기체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다 보고 도색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장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좀 대체를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용 중인 포세이돈에 비해서 정비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체 자체도 지금 워낙 오래된 비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상 초계기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해외에서 만약에 이 해상 초계기를 지금 들여온다 그러면은 향후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무인 항공 체계라던가 혹은 무인 수상정을 이 해외에서 도입한 해상 초계기와 체계 통합을 하려면 일단 이 제작사의 체계 통합 비용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또 그쪽 나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녹화 며칠 전에 사실 지금 FA-50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2 일종의 투하 실험을 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한국형 해상 초계기를 만들게 되면 이런 장거리 뭐 공대지 무장,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혹은 공대지 미사일도 이 한국형 해상 초계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착이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항공 산업계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KF-21이 지금 이제 블록 1이 최근에 이제 또 추가 20대 양산 계약이 이제 체결이 했는데, KF-21은 이제 블록 2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0대까지 양산이 되면 사실 지금 다음 사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항공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이제 이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 사업으로 이걸 대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MCX 사업이 잘 안 굴러가고 있어요. 일단 소요군인 공군이 아직은 그렇게 이 좀 대형, 특히 다목적 수송기 사업에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고, 그밖에 이제 UA하고 이제 사실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국형 해상 초계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 해양 안보 강화는 물론 좀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북극 항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해에 중국이 뭐 여러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남중국해 분쟁 등 사실 해양 안보 관련된 그런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전투함도 중요하지만 일단 속도 면에서는 해상 초계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좀 해상 초계기를 우리가 좀 신형을 좀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의 어떻게 보면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코어 관련된 게 굉장히 핫한 뉴스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대영 제국이 단독으로 픽한 한 가지 좀 중요한 영상과 함께 우리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이제 KF-21에 장착되는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영상 소개와 함께 요 얘기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뭐 어떤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아덱스 2025 때 현대로템이 갑자기 그동안에는 현대로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K2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아이템이었는데, 올해 아덱스 2025 때 느닷없이 갑자기 뭐 로켓 추진체, 그 다음에 극초음속 엔진, 초음속 뭐 엔진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녹화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현대로템이 유튜브에 그 제사형 발사체 로켓하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을 공개를 했다가 빠르게 내렸어요. 빠르게 내렸어. 보통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관련돼서 엔진은 지금 현대로템이 하고 있고, 체계 연구 개발하는 거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하이코어가 뭐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시즌이 있었는데 현대로템이 공개한 건
KF-21에서 발사하는 게 나왔어요. 이건 처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비행 패턴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뭐야? 깜짝 놀랐죠. 지금 이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중 모드 램제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떨어진 다음에 부스터가 점화를 해요. 그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중 모드 부스터가 분리된 다음에 이중 모드 램제트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때 마하 5 이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쭉 가다가 하강할 때쯤에 약간 엔진을 꺼요. 하강한 다음에 다시 재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이 해면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적 함정에 들이받는 거까지 보여줘요. 터지는 건 안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HD 현대해군공업이 정조대항함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이지스 구축함. 근데 현대로템이 만든 미사일이 이지스 구축함을 들이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형제의 아니냐? 매기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거예요. 요번에 대영제국 구독자분들은 운이 좋으셨다. 처음입니다. 이제 KF-21에서 이렇게 발사가 돼서 어떤 이제 함정을 공격하는 이런 거는 사실 요번에 처음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연도 그동안은 이 하이코어만 보였지, 그러니까 이런 뭐 비행하고 이런 건 보였지,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영상은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건가요?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추진기관이나 이런 거를 다 국내에서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중모드 램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도 살짝 전에 헤맸었어요. 전에 한번 이제 테스트는 했었는데 그 뒤로 약간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근데 하이코어는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하이코어를 향후에 응용해서 이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만들겠다. 그럼 이거가 가장 먼저 때릴 게 뭐냐? 주변국 항공모함. 쥐약이죠. 막기 힘들거든요. 마하 5 이상으로 달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 마하 2도 지금 힘든데.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돼서는 2020년부터 사실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연 창설 50주년 기념식 때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탐색 개발 뭐 이런 게 국가연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해성 5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들었잖아요. 초음속 엔진. 근데 지금은 현대로템이 초음속 엔진도 하고 극초음속 엔진도 한다. 그래서 이번 아덱스 때 그걸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아덱스 때 되게 웃겼던 게 그겁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의 영역을 현대로템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엔진도 했지만 사실 제일 많이 한 건 유도무기 엔진.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현대로템이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도 개발 중이고, 네. 중국도 다양한 항공기 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에요. 보면 이제 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상대로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전에 했다가 약간 이게 우리가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개발하다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왜냐면 중국, 러시아 할 거 없이 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지난번 이제 9월 3일 열병식 때 많이 보여줬고, 지금 일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행인 건 늦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약간 기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도 만약에 이제 만들게 되면 한 500km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상치입니다. 사거리 한 500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도 다행인 건 주변국들보다 뒤처지진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국가연주도로 CG까지 보여준 거 보면 목표까지 딱 보여줬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KF-21 블록 2겠죠? 네. 거기 장착이 된다면 이 막강한 전력이 될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KF-21의 전투기에 가장 먼저 장착되는 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카이다에서 이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돼서 좀 약간 스톱된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 때 LIG 넥슨이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을 했어요. 공대함 미사일 원래 사업명 공대함 미사일 2차 사업인데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공대함 미사일이라고 이번에 짜잔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왜 나왔지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여론이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시 좀 해라. 그래서 아직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체계 종합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향후에 누가 만들지 몰라 아직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아직은 이게 뭐 탐색 개발 이런 단계라 아직은 이것도 나중에 뭐 사업이 나오면 이제 체계 종합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KF-21 전투기에 정말 이거까지 달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투기에 아직까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다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쩌면 빨리 좀 진행이 되면 KF-21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다.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대영 제국 단독 KF-21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이렇게 발사한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저희가 전에 그 인도네시아 KF 관련돼서 한번 했는데 마침 그거 하고 나서 기사가 하나 이제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오늘은 뭐 인도네시아 이제 분담금 미납 문제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이 급선회 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의 이 KF-21 관련된 내용을 대영제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현지 시간으로 그 세계적인 이제 군사 방산 전문 매체인데 제인스가 뭘 보도했냐면 1월 8일에 앞서 1월 7일에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 이제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뭐 그 안의 내용은 이제 KF-21 관련된 뭐 KF-21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였죠. 에이펙 정상회담 때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죠. 이때 아마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제 KF-21 협력 재개 구상이 좀 얘기가 서로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스 보도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방물자청 산하에 이 프로그램 평가국을 이끄는 존 긴팅 공군 준장 주재로 진행이 됐고 이 회의에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측 국영 항공우주기업인 PT 디르칸다르 인도네시아 또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다 그래요. 이제 공동개발에 관련된 비용 부담도 있고 48대를 들여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됐던 건 KF-21 블록 1이었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블록 1 개발이 올해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8대를 만약에 이제 들여오게 되면 이거를 현지 생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게 이 PT 디르칸다르 인도네시아 이 업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돈을 못 내서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인도네시아 공군 테스트 파일럿들이 사천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가져가야 될 시제기를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 PT 디르칸다르 인도네시아 측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조종사 막 탑승하고 이럴 때 우리 카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요.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8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의를 보면 블록 1은 안 하겠다. 블록 2로 대신에 대수를 줄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16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수출금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에 요구한 게 뭐냐면 KF-21 도입 관련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수출입은행, 우리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좀 수출 신용, 이게 뭐 엄밀히 얘기하면 수출 금융 제공이에요. 요거를 좀 해달라,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담금 관련된 부분도 이걸로 좀 퉁을 치고, 또 한 가지로는 16대 블록 2 도입하는 것도 이걸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림짐작으로 좀 계산해 보니까 블록 1은 지금 대당 가격이 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납품가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림짐작으로 1,000억. 그럼 인도네시아가 이제 48대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한 4조 8천억 이상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개발 분담금이 미납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면허 생산하게 되면 우리 국내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5조 정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지금 블록 2 16대로 만약에 이제 이걸 바꾼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5조 얘기했죠. 그러면 아마 절반 정도면 될 겁니다. 2조 5천억 정도. 왜냐면 지금 블록 2는 해외에서 전망하기로는 아직 나오진 않아서 저는 한 1,300억 정도 대당 가격 예상을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한 1,500억 정도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사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한 가지로는 중요 구성품 가격도 많이 올라서 어쩌면 1,500억이 현실적인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럼 왜 16대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인도네시아 공군은 편제상 전투기 한 개 비행대대가 16대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미공군은 한 개 전투기 비행대대가 20대로 돼 있어요. 우리도 사실 거의 비슷하고, 뭐 일본 항공자위대는 뭐 한 10몇 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데, 전에 이제 48대 이기한 거 생각해 보면 3개 전투기 비행대대를 구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 개만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이제 비용 대 효과라는 측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블록 1은 공중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쪽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국내적인 그런 좀 불만도 달래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블록 2는 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했지만 다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록 1은 공대공밖에 안 되지만, 블록 2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그다음에 뭐 정찰 뭐 이런 임무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제 남중국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 이런 해상 작전에 적합한 성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출금융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출금융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수출금융,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계산했지만 한 2조 5천억 되는 거 중에 과연 그럼 몇 퍼센트 대출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FA50 이제 뭐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거기도 한 85%그 수출금융 지원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뭐 도입 시기라든가 뭐 대당 가격, 무장 구성, 뭐 현지 산업 참여 수준, 그리고 금융 조건 등 핵심 세부 사항에 대한 또 지루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지금 문제가 인도네시아 우리가 최초 했던 거는 블록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블록원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 미납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소유권 문제도 있어요, 이게.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할 때도 사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블록 2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에 맺었던 뭐 여러 가지 서류 작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마 다시 손을 봐야 돼요,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그럼 블록 2 우리가 열렸을 때 살 테니 블록 2에 관련된 뭐 소유권을 주장한다던가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댓글에서도 많이 봤지만 지금 접자, 그냥 분담금도 안 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접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치권이나 뭐 국회에서 또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론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영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분들 보시고 계시다면 저희 협찬이라든가 이런 광고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필리핀이 MRF라는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 이게 약간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사실 우리 전투기가 수출된 그 이력이 있어요. 예. 전투기 있어요. 어떤 전투기가 있었죠? FA50PH라고 우리 FA50 경공격기의 필리핀 버전. 요게 이제 전에 12대가 수출됐었고 한 대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12대를 더 샀어요, 지금. 그래서 이전 거는 이제 뭐 기계식 레이더 쓰고 새로 산 12대는 이제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한 FA50PL 고 사양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기존의 이제 FA50 경공격기도 필리핀 공군이 성능 개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구매하는 12대와 똑같은 사양으로 좀 개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이 그럼 왜 F-50을 전에 샀을까?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공군이 사실 과거에는 전투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냉전 끝나면서 평화로운 시절이 올 줄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 경제도 안 좋고 보니까 있던 전투기들이 다 퇴역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갑자기 경제 성장하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필리핀이 그 전까지는 생각 없다가 저게 우리한테 점점 위협이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다시 전투기 전력을 복원해야겠다. 그래서 산 게 F-50
PH를 그때 선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몇 년 전이었 과거에 이제 필리핀이 이제 IS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민다나오 전투. 그때 F-52 등장해서 게임 체인저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F-52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카이가 네. 4.5 세대 전투기 KF-21 이 보람의 비행 시연을 했는데 네. 여기에 필리핀 대표단도 참석해가지고 5일을 계속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봤어요. 필리핀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이 이번 아덱스 2025는 이제 성남공항에서 에어쇼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킨텍스에서 전시회했거든요. 그래서 다 양쪽 다 필리핀 군 관계자들을 저도 사실 다 봤고, 그리고 이제 성남공항에서 KF-11 이제 시범 비행도 있었고, 저 사실 뭐 저 2022년도에 카이 다닐 때도 KF-11 이제 비행하는 걸 많이 봤고, 23년 아덱스가 사실 첫 비행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한 거는 시범 비행 선보인 건 처음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1000회 시험 비행 완료했고, 이제 내년에 2000회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최근에 나온 전투기들은 사실 이 조종을 할 때 컴퓨터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의 동작만 주는 거고 사실 컴퓨터가 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정말 이 막 제트기 시대 때 그런 전투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제어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어하는 부분이 이제 많아진 전투기가 이제 F-16. 그때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전투기 개발할 때 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위험한 걸로 진입하면 아예 그걸 작동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보면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진도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제어를 하고, 이제 과거 제트 전투기 첫 시절에는 사실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뭐 급기동을 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제어를 하는데 컴퓨터 제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하는 영역이 22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고기동 성능을 보여줬고, 이제 이것들도 다 이제 이번에 온 필리핀 관계자들이 또 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람의, 특히 KF-10 보람의 비행 성능이 이제 성숙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공군이 그 MRF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3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KF-21이고, 스웨덴이 만든 그리펜 EF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F-16 블록 70, 72가 있어요. 그럼 3기종 더 넓으면 4개 기종까지 들어가는데, 유로파이터도 들어와 있는데 얘는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월 전만 해도 필리핀이 생각했던 가장 우선순위의 전투기는 F-16 블록 70, 72였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가격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군이 생각하는 가격 내에 F-16 블록 70, 72가 안 들어오니까 최근엔 다시 그리펜 EF하고 KF-21이 또 쭉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펜 EF하고 KF-11 좀 비교를 하자면, 일단 그리펜 EF는 다목적 전투기예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을 다 할 수 있는. 대당 가격은 한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이제 KF-11은 지금 블록 1은 공대공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가격은 지금 KF-11 블록 1은 막 900억, 1,000억 사이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필리핀 군이 원하는 지금 전투기는 다목적 전투기란 말이에요. 그 블록 2가 맞아요. 근데 블록 2로 가게 되면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우리도. 1,200억, 뭐 1,300억 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격은 일단 KF-11이 더 비싸고, 운용 유지 비용은 그리펜 EF가 더 싸요. 왜냐? 단발 전투기고. KF-11은 엔진이 2개고, 그리펜 EF는 단발이고, 엔진 운용 유지 비용이 절반밖에 안 들죠. 그리고 그리펜 만드는 사부사가 항상 그리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운용 유지 비용 적게 든다. F-16보다 싸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그리펜 EF가 저도 사실 이제 실제 그리펜 전투기 비행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착륙 거리가 되게 짧아요. 왜냐면 이제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군기지를 크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공군기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기지 자체도 은폐, 은폐를 시켜놓는, 그러니까 생존성 기반의 그런 걸 해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착륙한 다음에 재출격하는 시간, 이게 엄청 빨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스웨덴적인 그런 전투기로 많이 부르는데 뭐 이케아 전투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독특해요. 가격이나 그 다음에 운영 유지 비용으로 가면 불리한 측면이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 근데 필리핀이 F-50을 잘 썼다 보니까 신뢰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이제 굳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KF-21이 배치된다면 이게 동남아 국가들 수출 이 판로가 또 좀 생성될 것 같아요. 지금 KF-21은 중요한 건 빨리 누가 사느냐예요. 우리가 T-50 그리고 이제 뭐 TA-50, F-50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전력화된 지 5년 뒤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야 다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필리핀이 좀 그런 첫 번째 대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필리핀이 사실 인도 시기가 뭐 28, 29, 뭐 27, 28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블록 2가 어쩌면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급하면 이제 블록 1을 먼저 팔고 블록 2로 성능 개량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 F-16 블록 70, 72는 약간 좀 이제 가격 때문에 멀어지는 것 같고 스웨덴 그리펜 EF하고 우리 KF-21이 이제 진짜 붙게 되면 핵심은 이겁니다. 수출 금융. 스웨덴은 좀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지금 이제 필리핀이 또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방산 수출을 또 파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융이 좀 받쳐주면 한번 좀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카드가 뭐가 있냐. 필리핀이 지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장보고 209급 잠수함이 이제 뭐 조금씩 이제 퇴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필리핀에 전에부터 요구했던 게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출 금융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이제 주면서 일종의 이제 미끼 상품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끼어 파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만 가진 또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잘 활용이 되면 뭐 필리핀이 첫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필리핀이 만약에 달려주면 다음은 제가 봤을 때 말레이시아도 전투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F-50M 말레이시아 버전도 이제 구매를 했고 이어서 갈 가능성이 높고 말레이시아 공군이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과거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전투기들이 있어요. 뭐 Su-30 MKM 뭐 미그 계열도 있고 이런 거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KF-21이 하나의 괜찮은 후보 기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필리핀만 하나 딱 터져주면 연이어에 갈 수 있다라는.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개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KF-21이 개시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지금은. KF-21 필리핀이 첫 개시를 할까?입니다. 사실 지금 필리핀이 여러 가지 우리 K방산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잠수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필리핀 공군이 진행 중인 전투기 사업 관련돼서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 사업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이 지금 아시다시피 HD현대중공업이 초계함, 호위함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뭐 F-50도 작년에 이제 추가 구매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MRF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좀 이 필리핀 내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필리핀 쪽에서 이제 주류 언론 쪽에서 보는 MRF 사업의 시각과 필리핀 네티즌들이 보는, 그러니까 밀떡들이 보는 그 구도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필리핀 주류 언론 쪽에서 보는 거는 지금 후보 기종 중에 될 거라고 보는 건 두 개 기종이에요. F-16V, F-16 블록 70, 72, 그 다음에 스웨덴 그리펜 EF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필리핀의 밀떡들이 보는 건 KF-21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선 필리핀 공군이 이제 사고 싶어 하는 건 F-16 블록 70, 72, F-16V 버전인데, 최근에 필리핀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필리핀 주미대사가 이 F-16V 필리핀 공급 도입과 관련해 문을 닫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고, 다만 이거를 지금 필리핀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관련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면서 도입이 사실상 보류 중이다. 라고 좀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F-16 말씀하셨는데 사실 로키드 마틴이랑 계약 직전이었잖아요. 네. 이 보류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필리핀 공군이 생각하는 예산하고 로키드 마틴이 제안한 이 F-16 전투기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전에 이제 보통 지금 이제 필리핀이 이제 F-16 블록 70, 71을 대외 군사 판매 FMS로 이제 하는 가격이 이제 DSCA라고 FMS를 집행하는 그 중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 내에. 거기서 발표한 거로는 한 8조 6천억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좀 요걸 아셔야 됩니다. FMS는 일단 시작한 가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한의 옵션을 붙여서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가격 협상을 통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저 F-15K 성능 개량 사업 제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필리핀이 MRF 사업에 책정해 놓은 예산은 1조 5천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계산해 보면 한 7배 이상이 되는 거죠. 안 맞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8조와 5천억 중간 사이인 것 같아. 협상을 한 결과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핀 공군은 한 1조 5천억에 최소 12대 전투기 확보가 이제 목표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 예산이면 우리 KF-11도 못 들어가요. KF-11 지금 블록 1 가격을 저는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한 대당 1,000억 원 정도 보는데, 근데 지금 필리핀 공군이 요구하는 건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KF-11 블록 2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블록 1은 공중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대당 가격이 1,000억 정도 해요. 내수가, 우리 공군 납품가가 해외 나가는 것도 달라요. 거긴 또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1,300억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해외 수출했을 경우에 KF-11 블록 1이 한 1,300억 될 수도 있다. 대신에 블록 2는 뭐 1,600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직 KF-21 블록 2는 실제 기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1조 5천억 따져보면 애매하죠. 전투기만 달랑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조 5천억이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기지를 만드는 비용, 경락고, 그다음에 무장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약간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돈인데 이 그만한 재정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이 한 188개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 그 중에 이제 59개 정도만 지금 다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의 올해 국방 예산이 7조 원이에요. 7조 원 좀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그럼? 올해 26년 국방 예산이 66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필리핀 국방 예산이 많은 건 아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 대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 국방장관도 강조하는 게 단순히 전투기 도입 예산만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사놓고 운영 유지할 예산이 없으면 이건 그냥 비싼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지 있고 전시품이 될 뿐이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핀 군 당국도 이 돈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를 설득을 해서 좀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이거예요. 차관. 돈을 빌려와서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단순히 전투기만 사지 말고 사실은 이제 필리핀이 워낙 지금 중국하고 바다에서 막 부딪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투기만 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예산을 늘리면서 조기경보 통제기, 그다음에 공중구비 같은 것들도 패키지로 묶어서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쟁 기종이 한 4개 기종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건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블록 72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 사보의 그리펜 EF,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KF-12 보라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유로파이터가 또 여기서 난리예요. 그래서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지금 4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패키지 구성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블록 70, 72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 공군이 지금 패키지로 한다 하잖아요. 공중구비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공통제기, 조기경보기도 필요하다. 조기경보기는 못 해주더라도 공중구비기는 예를 들어 미 공군이 쓰던 KC-135 같은 거를 미 정부랑 협의를 해서 몇 대 빼올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가야 되거든. 그렇게 빼서 필리핀 공군에 줄 수도 있죠. 그럼 얘네가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브 그리핀 EF도 마찬가지예요. 사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아이라는 조기 경보기를 만들어요. 우리 항공통제기 사업에도 들어왔던 그렇게 또 묶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묶을 게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만약 예산이 정말 확 늘어나고 그렇게 패키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좀 쉽지 않죠. 그렇다면 KF-22 보라매가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필리핀 군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차관이 됐든 뭐가 무슨 방식이 됐든 이제 자기네 돈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기 사업, 특히 MRF 사업 관련돼서는 이제는 사실 이제 4개 기종 다 필리핀 군이 요구하는 요구도, 작전 요구도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이제 그게 약간 증가감이 있을 뿐이지만 기본적인 ROC는 다 충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변수는 이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금융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필리핀 정부 당국은 수출 금융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필리핀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출 금융 조건이 된다 그러면 KF-21 보라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종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저희 이제 지금 4파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금융이 우리가 제일 취약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미공군에 F-16 전투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쓰던 거 뺏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필리핀에 대외 군사 원조하는 게 있습니다. FMF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F-16을 뺏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에 퇴역한 걸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한번 유럽에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급한 거는 필리핀이기 때문에 뭐 필리핀 입장에서 돈이 안 되면 그럼 구색이라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사브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좀 재정 조건이 좀 되다 보니 수출 금융이 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강점도 있고,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지금 이탈리아 쪽에서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도 나름 이제 그런 수출 금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을 누가 이제 잘해주느냐. 그걸 잘하는 나라가 이 사업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필리핀 군이 여러 지금 전력 증강, 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투기뿐만 아니라 잠수함도 있고 다연장 로켓포도 살려고 그래요. 지금 천무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일종의 이제 측면 지원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영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분들 보시고 계시다면 저희 협찬이라든가 이런 광고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 좀 약간 경악스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KF11 관련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유튜브 통해서 지금 KF11 양산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 보면서 몇 가지 딱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데가 제가 회사를 다녀왔잖아요. 잘 알아. 그래서 지금 이제 KF12 양산되는 데는 이제 고종익동이라고 카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종익 항공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KF11이 이제 주 생산 라인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F-50도 해외 수출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쫙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F-15EX 지금 미공군에서 쓰고 있는 지금 이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전방 동체를 사실 이제 카이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생산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이제 KF11이 거의 메인으로 자리 잡았고,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영상 보고 못 느끼신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만 이건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유튜브도 얘기를 안 하는데 뭐냐, KF21의 도색 결정이 됐다. 그래서 잘 보시면 KF21 시제기 6대가 도색이 조금씩 다 틀려요. 왜 틀릴까? 매 호기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칠해 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영상 공개된 거 보니까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래서 KF11 시제 가운데 잘 보시면 뭐 약간 밝은 회색 톤에 얼룩무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짙은 회색에 또 얼룩무늬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양산에 걸려져 있는 항공기 가운데 도색이 된 걸 보니까 약간 짙은 회색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다 이미. F-15K가 잘 보시면 좀 어두운 회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회색 계통으로 KF-11의 도색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 무장 투하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뭐 전에 저희도 했지만 KF-10 블록 2 얘기했지만 보통 항공기에서 공중에서 무장 투하하기 전에 지상에서 무장 투하하는 걸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카이 가면 그 실험동이 있는데 전투기 세워놓고 그냥 무장을 이렇게 떨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거를 그 초스피드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밀리미터로 막 찍어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 데이터로 해서 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요.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2 관련된 회의도 12월에 진행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딱 보는 순간,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구나. 그 측면에서는, 뭐, 들리는 바에 하면 이제 올해 3월에, 양산기에 대한 일종의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세레모니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공동으로 KF-10을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공동 개발하는 기종은 사실은 블록 1이에요. 블록 2는 아닙니다. 해당이 없어요. 블록 1인데 26년 올해에 다 끝나요. 지금 분담금 문제도 있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올해는 진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30일에 인도네시아 경제전문 매체, 그러니까 CNBC 인도네시아.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기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KF-11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해다라고 이 기고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좀 범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만 헬바스 알리라는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방위산업, 그다음에 방산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컨설턴트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뭐 저도 전에 일을 했었지만 제인스 특파원을 하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제가 제인스 특파원들 아는데 사실은 제인스가 이제 사람 뽑을 때 그래도 그쪽 동네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만나보진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이 형도 인도네시아에서 방산으로 좀 방문을 끼는 형이구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고문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26년에 이게 블록1이 사실상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진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드랍을 할 건지. 그래서 이분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 부담, 기술 이전 수준, 전력화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애초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술 이전하고 KF11 블록 1 48대를 뭐 도입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올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뭔가 큰 사단이 한번 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하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규모를 대폭 낮추는 수정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비율을 좀 줄였고 기술 이전하고 산업 참여 부분도 재조정을 했죠. 최초 계획보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48대예요.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올해. 이제 KFC 블록 1 개발이 끝나기 전에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도네시아 군이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협력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정된 국방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KF11 참여 지속 여부가 물론 한국, 인도네시아 간의 방산 협력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화 전략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사업을 지금 이제 라팔 도입한 사업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F-15IN, EX의 이제 인도네시아 버전도 도입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EX는 약간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튀르키예로부터 칸 전투기도 들여오겠다. 이렇게 따져보면 향후 10년 안에 KF-21 48대를 도입할 재원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 대통령이 KF-11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거 하는 거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잘하면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좀 사업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진짜 올해 뭔가 인도네시아가 크게 결정하지 않으면 잘하면 사업이 파국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48대를 인도네시아 정부이 도입한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 수출 금융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8대잖아요. 대당 우리가 1,000억으로 계산해 봅시다. 순수 기체 가격만 4조 8천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쩌면 대출로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제 국내 언론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드랍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뭐 카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이제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 관심 갖고 있는 나라들 폴란드 뭐 UAE 사우디 이런 데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블록 2 개발에 좀 들어와 달라. 왜냐면 블록 1보다 블록 2가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뭐 파트너를 좀 새로 찾고 싶어 했었죠. 23년도부터 계속 그걸 해왔으니까. 우리 공군 소요 120대,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소요 48대, 그럼 한 168대 정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48대가 만약 날아가 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영향을 받죠,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사실 F-50도 지금 성공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공군이 사준 게 한 100여 대가 넘거든요, 지금. 뭐, TOC, 뭐, TOC-B,
그다음에 TA50, 그다음에 FA50까지 다 하면 100에다가 넘어요. 그게 사실 이제 바탕이 돼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폴란드도 좀 큰일 해줬고. 근데 만약에 이제 초반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가격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KF21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올해 중요하다. 저희 대영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분들 보시고 계시다면 저희 협찬이라든가 이런 광고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